박원순 시장은 고소 사실을 과연 언제 어떻게 알게 됐을까를 놓고도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박원순 시장이 연락이 끊긴 게 지난 9일이었는데요. 그 전날 고소장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쯤 전에 사전 보고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보도 내용인데요. 서울시의 젠더특보라는 특보가 있습니다. 이 특보가 어디선가 그 내용을 듣고 와서 박원순 시장에게 급히 말을 전합니다. 시장님 혹시 뭐 실수하신 거 있으세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뭐 좀 불미스러운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내가 지금 바빠서 그런 거 뭐 신경 쓸 일이 없는데 이렇게 일단 1차 보고가 됐고 저녁에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젠더특보도 법률 전문가도 참석한 대책회의였다라고 하지만 또 그런 회의는 아니었고 통상적인 서울시장 주재회의였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시 서울시장직을 물러나느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은 밝혀진 사실이 없습니다. 어제 짚어봤는데 과연 그러면 박원순 시장은 언제 어떻게 본인이 고소된 사실을 알았을까 하는 것도 여전히 논란의 한 줄기입니다. 청와대는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박원순 시장에게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청와대에는 보고했지만 시장에게는 통보한 일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 전달했다 알고 이게 정부 관계자 얘기로 전해진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가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본 사건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입니다. 그러나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고 피고소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피해자는 지금 온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는 등 더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유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소 당일 이런 고소 사실이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부분 관련해서 피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리거나 시장실에 암시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일체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고소를 하고 신속하게 그 메시지를 보낸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담당 수사팀에도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드렸고 그런 이유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날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 자,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왜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일단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피해 주장 사실을 그런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하고 고소 사실과 고소 내용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구별해야 돼요. 예. 피해 사실과 관련돼서는 서울시 내부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가 그 피해 호소를 했고 근무처를 변경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피해 사실은 아마 여러 군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고소 사실과 고소됐다.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고소됐는지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경찰과 또는 청와대 지금 그간의 네. 과정을 보면 경찰과 청와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물론 고소 대리인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상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이건 논외로 한다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나왔다고 추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국가기관이 경찰과 청와대인데 과연 이것이 나왔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나왔다 그러면 경찰 자체 내에서는 보고 라인이 있어요. 뭐 상급 경찰
청에 보고하게끔 돼 있고 검찰 같은 경우에도 규칙에 의해서 상급 검사장한테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대한 보고는 사실 이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청와대에 대해 보고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에서는 훈령에 따라서 각 업무 분장에 따라서 예. 예를 들면 민정수석실이면 그 해당 담당 기관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지만 주요 인사의 경우에는 보고하게 돼 있다고 경찰은 밝히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보고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은 경찰 내부에서도 규칙이 있는지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히 확실한 건 예.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와대가 정식으로 보고받아서 우리는 정식으로 박원순 시장 측에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선회한다 하더라도 청와대는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발표를 하는 이유가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와대 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보고 라인을 보면 경찰청에서 경찰청 생활안전국, 이게 여청이니까 생활안전국에서 청와대의 국정상황실, 치안비서관실로 올린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민정비서관실로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반부패 비서관실로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치권에선 파견 나간 별정직 공무원들 있어요. 선임 행정관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친군 여부에 따라서 사실 기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공직기강 비서관실을 통해서 감찰 내지 수렴하지 않고서 어떻게 단정적으로 청와대는 알려준 바 없다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성급하다. 그 이전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보이더라. 이러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이래서 저는 신빙성이 좀 없어 보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것이 법적 근거에 의한 보고인지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경찰관들도 밤새워 가면서 조사한 이유가 피해자가 마음이 바뀔까 봐 조사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나가고 혹시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접촉을 통해서 회유 내지 협박이 있을까 봐 바로 조사를 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국가기관이 그런 법적 취급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만약에 행위를 했다 그러면 사실 좀 심각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정리를 아주 잘해 주셨는데 사실 어제 이 부분 가지고 잠깐 짚어봤는데요. 어제 패널로 나온 두 분 변호사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한 분은 고소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그리고 또 변호사 측에서 보안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을 했음에도 알려준 것은 잘못됐다라고 한 분이 계셨는가 하면 또 한 변호사께서는 어차피 피고소인 조사도 해야 되는데 고소 사실 알려주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윤기찬 변호사 의견은 어떠신가요? 시점이 문제입니다. 원래 고소 사실은 언젠가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피고소인한테 당신 이렇게 고소됐으니까 언제 나오세요. 당연히 알려줍니다. 예. 심지어는 이런 특수한 범죄 유형 빼놓고는 고소되는 즉시 당신이 고소됐습니다. 통보를 해줘요. 예.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취지의 이유 때문에 조사가 다 끝난 뒤에 참고인 조사까지 사실상 마무리된 뒤에 통보하게끔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사를 통해서 이게 혐의가 있는지를 확정한 뒤에 혐의가 있다 그러면 증거조사까지 마무리된 뒤에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시점에 따라서 그 두 분 변호사 말씀이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김성환 평론가 만약에 뭐 알려주는 게 당연하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뭐 청와대나 경찰이 우리는 알려준 적 없다라고 밝힐 이유도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는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런 사건일수록 더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러 가지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가능성을 우리는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진실의 값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진실은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단체에서 처음에 발표할 때 뭔가 국가 권력기관에서 통보를 해줬다고 확신에 차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에 따르는 증거나 정황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박원순 시장이 고소 사실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인과관계가 연결이 되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걸 단정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예를 들면 젠더특보 말도 저는 진실의 값을 젠더특보에다 주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말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지금 외부로부터 2번 연락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1시간 30분 전에 외부로부터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박원순 시장한테 가서 뭔가 실수하신 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 불미스러운 일이 여성이 과연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움직임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의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인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런 사실이 전해졌다고 하는 얘기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국가기관으로부터 서울시에 통보가 됐다고 얘기하는 그 가능성만 100%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맨 처음에 여성단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안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휴대폰을 증거인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가능성 때문에 특히 국가기관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추행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피고소인한테 전달하면 안 된다. 이런 필요성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저도 100%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사실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국가기관으로부터 그렇게 서울시장한테 통보가 돼서 서울시장이 그 얘기를 듣고 만약에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 큰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두고두고 백서의 기록으로 남겨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가 되기 전에 이미 젠더특보가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관련이 돼서 여쭤봅니다. 이런 얘기한 것 보면 이미 그 전에 알았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구청장들과 저녁에 만찬을 했습니다. 사실상 최후의 만찬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참석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뭐 표정이 어둡거나 뭐 그런 부분도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비서실장을 만납니다. 비서실장과의 만남이 공식적인 접촉 마지막이었던 셈이죠. 비서실장이 밝힌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 자세한 내용은 검찰 진술 다 했으니까요. 뭐 별도로 또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통화 나누신 게 언제예요? 약 한 1시 39분으로 기억합니다. 오후 1시 39분인가요? 마지막으로 공간에서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그거는 이제 경찰에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젠더 특보랑 특보가 보고한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으셨나요? 인특보가 아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공간에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은 오전에 말씀 전혀 안 하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뭐 구체적인 조사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 젠더 특보가 아니면 누구한테 보고 받으신 거예요? 최경철 의원, 일단 변사 사건 관련된 조사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만난 사람이고 또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이제 조사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오후 1시 39분에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또 밝혀야 될 게 있죠. 공무상 비밀 누설을 누가 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그 누설이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박 시장 측이 이 고소건을 분명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비서실장을 불러서 조사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로부터 이 정보를 취득하였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전날은 젠더 특보를 통해서 대강 뭐 어떻게 좀 뭐 미심쩍은 일이 일어나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녁 식사도 예정대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진 그 다음 날은 확실히 무언가 정보가 서울시장 쪽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이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출근 안 했고 그리고 비서실장도 아침에 공관에 가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10시쯤에 시장은 나갔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시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명확하게 공무상 비밀 누설인지 아니면은 그냥 정말 천재 일우로 우연하게 알게 되었는지 이 부분은 밝혀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누군가는 비밀을 누설하였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약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김두수 평론가 서울시 내용을 좀 잘 아시니까 여쭤보겠는데 젠더 특보라고 하는 직책은 서울시에만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뭐 박원순 시장님이 특별히 신설한 어떤 직책입니다. 업무를 담당하죠? 주로 이제 여성 정책, 뭐 특히 저런 여성의 성희롱이나 여성의 그
지위 향상이라든지 이런 여성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또 두고 여성가족부 형식의 부서를 두고 또 그것의 특별보좌관 형식으로 특별히 설정한 직책입니다. 사실 우리가 젠더를 쓰는 것은 성평등 차원에서 많이 쓰는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도 다루지만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관련 내용도 좀 다루는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마다 젠더 담당관을 둬서 그 내에서 자체적으로 한 300명 그리고 특별 부서도 만들고 특별 보좌관을 두는 형태로 했고 박원순 시장님이 어쨌든 그 어느 시장님보다 이게 성폭력에 관련된 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예방될 거라고 이제 생각했는데요. 이 문제에서 보면 피해 호소인이 2열 정도 이미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다 그러고 또 우연한 일이지만 선거 하루 전날 서울시 비서진들이 회식을 하면서 그 술을 먹고 난 이후에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7명 정도가 그랬다가 그중에 이제 남녀 이게 비서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서울시에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이제 그 인터넷상에 이제 떠도는 뭐 고소장이 가짜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사실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 인터넷에 떠도는 고소장의 내용의 상당 부분을 어제 여성 단체들이 발표한 성피해의 요소하고 상당히 일치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 자체가 그렇게 근거 없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에서 상당히 이런 문제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 호소인이 5월 달에 집중적 치료도 받았다 그러고 상담도 했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법률적 대응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소 사실 이전에 서울시 내에서 정무 라인에서 이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걸 좀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젠더 특보가 물어봤을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젠더 특보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차원에 보면 고소 사실은 다음 날 돌아가시는 그 당일 날까지도 정확하게 누군지 잘 몰랐던 것 같고 비서실장의 말씀에도 1시 반에 통화하면서도 그 내용을 통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이제 정확한 공식 라인에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정무 라인이라는 것, 특히 정보를 지급하는 부분은 비공식 라인이 많습니다. 특정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면 이 지금 그 서울시 비서진 라인 자체 내에서 이것이 보고되고 대책 회의를 열었거나 그런 흔적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8일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 그리고 그날 고소장 접수되기 전에 젠더 특보가 박원순 시장에게 관련된 내용을 물어봤고 저녁에 대책 회의를 했고 그리고 고소인은 그 다음날 새벽 2시 반까지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10시 44분에 관사를 나섰지요. 1시 19분에 비서실장과 통화를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생존이 확인된 겁니다. 박 시장의 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은 오후 5시 17분. 이때부터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정황을 쭉 살펴보면 역시 고소와 또 극단적인 선택 간에는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고소 관련된 내용 녹취를 잠깐 좀 들어볼까요? 먼저 2020년 5월 12일에 피해자를 1차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26일에 2차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듣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사용했던 핸드폰에 대해서 경찰에 임의 제출을 하기 전에 저희가 사적으로 포렌식을 했습니다. 7월 8일 오후 4시 30분경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 조사를 마쳤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형법상의 강제추행 죄명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한 결과물, 올 2월 6일에 심야 비밀 대화를 초대한 증거도 제출을 했습니다. 예. 자, 고소 관련된 내용 변호사를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젠더 특보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또 무슨 보고를 했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대변인 발표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고소 사실을 방송 보도 이후에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젠더 특보께서 그 전날 뭐 회의를 하셨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젠더 특보께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그 여성의 신원도 아직 시에서는 확인을 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 2차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그 임수 젠더 특보 8일 오후 3시에 외부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으셨다고 하고 또 9일 오전에 외부로부터 피소 사실을 알았다고 하셨는데 두 번의 외부가 나오는데요. 같은 곳인지 그게 같은 소스인지 다른 소스인지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피해 호소를 하고 계신 그 직원분은 본인이 이제 지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와서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만 연락을 받았던 건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것들을 내부에다가 얘기했었는데 묵살당했다 이렇게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나왔었던 내용이 있잖아요. 특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피해 호소 직원의 2차 피해 발생 등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 자 들어봤는데 김 의원님 일단 진상조사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좀 저간의 경위도 어느 정도 밝혀지겠죠? 아무래도 이제 젠더 특보가 그런 외부로부터 들었다고 하니까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외부로부터 정보가 오는 데 있어서 젠더 특보 라인이 있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또 나름대로 이제 시 안에서도 경찰청과 같이 일하는 부서가 있고 정무 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라인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특정짓기는 더군다나 어렵다는 것이고 또 지금 대변인 얘기를 들으면 일부러라도 말하자면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확인하지 않고 이제 밀봉해 놓는다는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좀 답답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객관적인 조사 일정을 만들어서 조사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신용께서는 앞으로 서울시가 진상규명한다고 그러면 꼭 이런 부분들은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결국은 이 사안을 먼저 알게 됐다면 자기가 고소당한 사실과 고소 내용을 먼저 알게 되었다면 박 시장이 느꼈을 그 심리적 압박감과 자기 명예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 됐던 정치적 자산이 다 무너졌을 때 그 절박감. 만약에 그 고소 이후에 그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입장을 받았다면 그나마 자기 선택의 폭이 넓어졌겠지만 알게 됐을 때 절박감 때문에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사전 누설이 엄청난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꼭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문제는 박 전 시장의 핸드폰, 아이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밝혀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안희정 지사나 오거돈 시장이나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굉장히 내부적으로 경직돼 있거나 권력의 굉장히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시장실마다 지사실마다 비서관이 아마 10명 정도 넘을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겉보기에는 언론이나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왕국이기 때문에 특히 삼선한 박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떤 심리적 해방감도 느꼈을 테고 뭐 이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점도 인간적으로 좀 느껴지는 대목이 있어요. 예. 자, 이제 이 건과 관련한 앞으로의 줄기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보호하고 2차 가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심리적인 치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일어났던 석연치 않은 부분들.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가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는 언제 알게 됐느냐 또 어떻게 알게 됐느냐가 중요한 지금 하나의 줄기 아닙니까?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마지막 통화한 사람 또 누가 전화를 하고 받았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김성환 평론가 지금 박원순 시장 전화가 애플 아이폰이라고 그래요. 네, 최신형 그런데 기종이라고 그 전에 얘기합니다. 조주빈이가 했던 것도 그 전화죠. 조주빈이 이제 다른 전화기는 비밀번호를 얘기해서 하나는 근데 풀었고 그거 하는데 하나는 지금 넉 못 달이 풀었다고. 지났는데도 못 풀었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구형이고 박원순 시장이 쓰는 건 더 신형이라고 그래요. 네, 뭐 안면 인식 기술이 들어갔다고 하는 그 신용인데요. 비밀번호를 푸는데 만약에 지금 가족이 알 수 있는 번호가 아니라고 하면 또 가족이 협조한다고 하는 전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비밀번호를 푸는데 시간이 꽤 걸릴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푼다고 하면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뭐 추정을 한다거나 의심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좀 우리가 확인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진실을 규명하게 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만 오늘 서울시 대변인이 밝힌 내용 중에서 이 추측 보도를 좀 자제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사실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예. 제가 한마디를 하겠다 이렇게 편말을 들었는데요. 제가 살면서 두 번의 트라우마를 겪은 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2003년도였나요? 이라크에서 고 김선일 씨가 피랍됐었던 예.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김모 프리랜서 PD가 현지에 가 있었어요. 친분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어느 날 새벽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국제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김선일 씨가 사망했다. 이게 언론 보도되기 한참 전에 2007년일 겁니다, 아마. 예. 그 사망 2007년으로 네, 기억하는데. 사망하기 전에 예.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망했다고 울면서.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피랍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납치를 했는데 이라크 파병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통신사에서 영문 기사를 뿌리면 곧 이렇게 하라는 메시지나 다름이 없는 것 아니냐. 왜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느냐. 이 얘기를 저한테 당시에 울면서 했던 기억이 하나가 예,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쓰레기 만두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불량 만두라고 예. 이제 나중에 용어가 정정되긴 그래요. 했지만 쓰레기를 넣어서 쓰레기 만두라고 한 게 아니었고요. 부실하게 만들어서 그걸 언론이 쓰레기 만두라고 몰아갔습니다. 당시에 그 업체 사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맞아요. 했거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통화를 한 사람이 저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그 밤 시간에 마지막 전화 통화를 받았어요. 받고 억울하다 그러면서 호소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 보도도 신중해야 되는데요. 예. 이번에 박 시장과 관련돼서 박 시장 생사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서 고소 사실 공개했고요. 그리고 그 고소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추정할 만한 직함과 어떤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줬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보도하기 시작하더니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신원을 찾는다고 인터넷에서 난리가 나고 그리고 지금도 역시 굉장히 많은 추측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앞으로 갈지 그게 뭐 확인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또 생각이 되는데요. 좀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거나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남아있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실수들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조심스럽게 이번 사안을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한테 특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관련된 것 짚어보고 있는데요. 정치권 등에서 나오는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받은 충격은 아마 국민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소식이어서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감당해 나가는 과정에는 뭐 저의 삶의 경험, 시장님과의 인연, 뭐 그런 것들이 작동을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이제 증주를 모아서 이제는 이거를 발표해야 될 만한다라는 판단을 같이 했습니다. 뭐 가능하다면 뭐 여성가족부나 국가인권위원회나 뭐 아니면 여성인권 관련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하여서 아주 냉정하고 정확하게 이 과정의 문제들을 밝혀내야 하는 거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경찰은 당시 고소 접수건과 관련한 유출 경위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경찰은 공소권 상실을 핑계로 수사를 종결할 것이 아니라 피해 여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국민의 요구 등을 고려해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밝혀내든지, 만약에 경찰이 할 수 없다고 하면은 검찰로 이관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